안녕하세요, 김은혜 축구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맨유와 본머스 경기입니다. 제가 이전 공지사항에서 동계 훈련을 간다고 남겼었는데 상황이 꼬이면서 일단은 더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경기는 맨유가 본머스를 상대로 스코어로 완승을 거둔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전반전까지 기록만 보면 맨유가 완승할 것 같은 기류가 보이는 스탯은 아니었는데요. 이 부분은 패스맵을 참고하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45분까지 패스맵 형태인데 대체적으로 공격수들이 좌측면에 쏠리고 우측면에는 아무도 없는 형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맨유가 왜 좌측면에 쏠렸으며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짚어보고 수비 방식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맨유는 이번 경기에도 역시 4-3-3으로 나왔습니다. 맨유가 이렇게 후방에서 위치할 때 특징은 항상 후방에 3명의 숫자를 맞춘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센터백으로 나온 메가이어와 린델로프는 후방에 항상 위치하고 상황상 측면에서 후방으로 전개될 때 카세미로가 내려와서 빈 공간으로 내려와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공격적인 풀백인 쇼를 전진시키기 위해 에릭센이 측면으로 내려와 주고 쇼가 올라가 주는 방식도 있었고, 한 측면을 비레칭으로 전진시켜 풀백과 센터백 조합으로 후방에서 3명의 숫자를 맞추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맨유가 이렇게 후방에서 다양하게 위치를 변화하는 것은 후방에 안정적인 빌드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를 끌어당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본머스가 지난 첼시전처럼 3-5-2로 나온 게 아니라 4-4-2로 나왔을 때는 앞으로 나오게끔 유혹하는 움직임에 낚였을 때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맨유가 가져갔던 변칙적인 백스리 형태를 에릭센이 좌측면 쪽으로 내려와서 백스리를 형성하고 쇼를 전진시키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럴 때 중원에는 카세미로와 반더빅이 중원에 위치하고 레시포드는 항상 하프 스페이스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위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머스는 4-4-2 형태에서 전반전에는 3분의 2 조금 밑쪽에서 수비 진영을 치고 지역 수비로 수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본머스는 맨유의 후방 빌드업을 제어하기 위해 투톱은 두 센터백을 견제하고 윙어가 내려가는 선수들을 향해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본머스의 삼선도 그렇고 보편적인 미들라인은 항상 윙어가 좁혀 있다가 미드필더와 윙어의 사이 공간을 통해 들어가는 루트를 견제하기 위해 좁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윙어가 종방향으로 내려간 선수를 따라가게 되면 측면에 공간이 발생됩니다. 특히 투톱이 후방을 견제하는 동선 거리와 윙어가 앞으로 나가는 동선 거리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전진하면 측면에 더 쉽게 열리는데요. 심지어 맨유는 이런 방식 외에도 항상 카세미로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 상대 미드필더와 윙어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측면으로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드필더가 이 공간에 위치하게 되면 맨유가 측면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본머스는 반대편에 있는 윙어도 따라서 좁힐 수밖에 없고, 만약 여기서 2선으로 볼 투입을 해주고 전환한다면 반대편에는 스위칭에 따라 여러 선수들이 이 공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맨유가 좌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레시포드나 쇼와 같은 선수들이 넓혀 있고 상대 선수를 끌어당기면 상대 풀백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3선은 좁혔다가 안쪽에 있는 미드필더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풀백이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맨유에게 가장 베스트 상황입니다. 이렇게 풀백을 끌어당기게 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은 벌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레시포드나 에릭센 대각선으로 빠지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본머스 윙어와 풀백이 볼 잡고 있는 선수를 더블로 견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볼을 띄우면서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도 넓어진 틈을 공략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선수가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이선의 공간은 넓어지도록 유도하고 빠지는 선수를 활용해도 뒤로 떨궈줄 수만 있으면 반더빅같이 공간의 냄새를 잘 찾는 선수들이 볼을 잡고 그 반대편으로 전환해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반더빅은 공간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지만 어렵게 들어오는 볼이라든지 이 볼을 자기 골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만약 반대편으로 전환되어도 완비사카가 언더래핑 해주면서 상대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움직임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더빅이 전반전에 교체로 나가고 그라나초가 들어왔을 때 레시포드가 우측으로 이동해서 드리블로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나온 점이 후반전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반더빅이 그대로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우측 윙어로 있었다면 계속 뛰어서 볼 공급해주는 패턴만 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부분을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먼저 보시면 지금은 포백으로 위치하고 쇼와 완비사카가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완비사카도 측면에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좁힌 걸 볼 수 있죠. 이후 쇼가 센터백에게 볼을 받은 상황인데 풀백이 전진해서 대응하고 에릭센을 이 두 선수가 견제하고 있지만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놓아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도 쇼가 바깥쪽으로 넣어줄 여유가 생기면 바로 넣어줄 수 있고, 에릭센은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센터백을 또 당기고, 이런 상황에서 쇼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시도도 하고 유인하면서 마샬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도 넓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샬이 내려갈 때 단순하게 받아주기보다 마샬이 내려올 때 이성 공간 늘려주고 다시 내주더라도 반도빅이 지금 공간을 선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이 넓어진 공간을 활용할 필요도 맨유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좌측면은 마샬이 내려오면서 상대 선수를 유인하고 공간을 만들었지만 단순하게 만들기만 하고 마샬이 내려오기만 하면 좌측면은 상대적으로 집중된 포지셔닝만 보이고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맨유의 수비 상황을 보면 맨유는 4-1-4-1 형태를 보였습니다. 맨유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에는 항상 바로 압박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맨유가 수비하는 상황을 보면 4-1-4-1 형태에서 마샬이 먼저 압박 스타트를 끊고 센터백에게 다가가고 한쪽으로 모는 수비 움직임을 시작으로 압박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머스는 4-4-2 형태로 투볼란치가 위치할 때 맨유는 본머스의 투볼란치를 1대1로 딱 압박하기 편한 수비 구조인데요. 투톱 중 한 명이 내려간다 가정해도 카세미로가 내려가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성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윙어는 풀백을 견제하면서 마샬이 키퍼까지 압박할 때쯤 윙어가 센터백에게 붙는 움직임을 보편적으로 보였는데요. 이렇게 윙어가 센터백에게 붙으면 실수도 유발할 수 있고 토끼몰이 하듯 옥죄어 올 수도 있지만 풀백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받아주게 되면 쇼나 완비사카가 전진하기 부담스러운 거리까지 간격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머스가 풀고 나오기 너무 쉬워지고, 본머스는 윙어들이 넓게 위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백과 1대1 매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숫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윙어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마샬이 수비 움직임의 결을 살려서 더 측면으로 몰아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장면들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레시포드가 풀백을 견제하고 있다가도 조금 전진된 위치에 있어서 센터백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측면은 공백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릭센이 측면으로 미리 예측해 넓게 움직이기에도 마샬이 쿡을 따라서 2차 혹은 3차 수비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측면은 쉽게 오픈되어서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후에 후반전부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면서 맨유는 카세미로와 에릭센 혹은 프레드가 수비라인 앞을 지키도록 투볼란치로 위치하게 했습니다. 결국 본머스의 7개의 슈팅 중 5번을 후반전에 내준 것도 후반전에 갈수록 지쳐간 점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와 흐름을 비등하게 내줄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